자, 2023년도 판례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4번이죠. 4번. 여러분이 교재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4번.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다. 우리가 그 업무 집행 지시자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가볼게요. 401조의 2에 가보면 업무 집행자 등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가 제399조, 401조, 403조, 406조에 정할 때는 이사로 본단 말이죠. 이사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 업무 집행 지시자도 책임을 지거든요. 그 책임이 연대해서 책임진단 말이죠. 이 책임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알겠죠? 업무 집행 지시자가 이사로 봐서 회사나 제3자에 책임지는데 이 책임이 이 불법 행위로 책임을 볼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3구조 1항이나 이런 그 주식회사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임무했던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관계라 그래갖고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76조 1항의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 건 우리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잘못을 책임지는 그 손해배상은 위임관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알겠죠? 그렇다면 그런 동일한 책임을 업무집행지사가 401조의 이 1항에 따라서 진단 말이죠. 이런 책임은 그럼 불법행위 책임이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사와 동일하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거냐? 라고 문제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상법에서 의해서 뭐로 의제됩니까? 이사로 의제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지 않고 뭐로 적용된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간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 117페이지 5번. 법인의 소송 대표자를 판단하는 거, 적법성 판단은 누가 할 거냐? 그렇죠? 법인이 소송 대표자. 보통 우리는 주식회사는 누구로 보죠? 감사로 하죠, 감사. 감사가 소송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감사가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표자, 대표이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그러면 누가 소송 대표인지 등에 대해서 적법성을 누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누가 할 거냐 이거거든요. 자, 일단 법인이요.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서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건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가 소송을 진행했네 뭐 등등 있죠. 이런 거. 이건 누가 판단하냐면 법원이 판단한다. 알겠죠?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소규모 회사에서는 누가 선임할까요? 누가 소송을 대신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으면 이해 상충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해주잖아요. 그죠? 감사나 감사위원회 해주는데 소규모 회사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해서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조문 한번 가볼까요? 409조에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인데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적 사안이죠. 5항 가보시면 이사에 대해서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는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된다. 조문에 있잖아요. 조문에. 소규모 회사는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공정하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때는 이사가 있지만 이사가 또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이사에 대해서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는 누구한테?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서 그 자가 진행한다. 법조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판결지 가보시면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 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한다?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법원은 어때요? 이미 제출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증거 등을 참고로 해서 어때요?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본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도 만약에 이런 에, 소를 제기할 때는 회사 또는 이사 이해관계는 법원에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한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해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송에 관해서 대표를 할 권한이 일단 원칙은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없어요. 왜? 409조 5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는 이에 상충되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의 회계에 가볼까요? 보험법. 회계는 뭐 23년 판례 나온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지금 다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고, 보험법에 가보면 조금 이제 난해한 듯 한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 또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법에서. 보험 사고나 보험 금액의 확정 절차와 보험 약관의 해석상 한계다. 뭐 이거는 뭐 쟁점만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미 다 아는 것들입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주요 부분인 보험 사고나 보험 금액의 확정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보험 약관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맞죠? 근데 3번이 추가된 어떤 쟁점입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약관을 함부로 배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또 보험 약관의 내용을 목적 취지와 다르게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의 의, 약관의 해석, 신의 측의 공정히 해석해야 된다.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안 된다. 뜻이 명백한 고객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거 약관법에 나와 있는 원칙들이죠. 자, 1번 판례유지 가볼게요. 보험 사고나 보험 금액의 확정 절차는 보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죠. 보험증권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조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 약관은 어떻게 한다?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조문에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게 약관이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하더라도 보험 약관 내용 등이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함부로 이런 것을 배척하면 안 돼요. 또 약관의 내용을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법원이요 개별 사건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판례로 나왔으니까 지문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손해보험에 가보시면 손해보험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하고요. 화재보험사가 보험자 대위로 취득한 직접 청구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화재보험사가 보험자 대위로 취득한 직접 청구권 간의 관계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보시면 쟁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의 피해자의 손해 합계에 미치지 못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하고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험자 대위를 취득한 직접 청구권이 서로 경합해요. 그럼 이건 누가 우선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우선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일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 요 원칙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책임 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해자 보험자이기도 해요.
이럴 때 이 직접 청구권을 보험자 대위로 취득했다면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혼동해서 소멸될까요? 소멸돼야 되죠.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동이 소멸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을 보험자 대위로 취득했다면 책임보험자가 돈을 주고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뭐 680의 조문도 이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 청구권 대위라고 하잖아요. 손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거죠. 제3자. 이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지급한다 했죠. 이때 제3자는 뒤에 이제 2024년에 나온 판례에 보면은 승인한 피보험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판례가 또 하나 나와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724조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 보험회사와 제3자 관계는 누가 우선할 거냐 이 말이죠.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이 책임보험은 제3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만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번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취지가 뭡니까? 피해자에게 신속 확실한 구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취지를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의 규정 취지를 비교한 다음에 누가 우선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면 되겠죠. 보험자 대위 규정 취지는 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을 지급받은 후에 제3자의 청구권을 피보험자의 손해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중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중이득 방지인 거죠. 그래서 배상 의무자인 제3자가 또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자 대위 규정 어때요? 이중이득 등의 어떤 것들을 방지해서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여기 피해자 직접 청구권하고 취지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경합하게 되면 누가 우선할까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더 우선한 거예요. 알겠죠? 자, 5번 가보시면 이러한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 대위는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보험자 대위는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거나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당하게 면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없다. 이런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보험자 대위는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밑에 6번 가보시면 보험자 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 청구 제도의 취지는 화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보험자 대위로 가해자의 책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다. 그런 취지는 똑같이 적용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서 다수 피해자의 손해를 입었지만 책임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격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피해자들은 어때요? 책임보험자에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피해자들의 직접 청구권하고 경합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직접 청구권 행사는 다른 피해자를 보다가 우선해서 책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이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책임보험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서야 보험자 대위권 행사해서 받아가라.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길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대위권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접 청구권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고 만약에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보상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 행사해서 돈을 받아간 다음에 알겠죠? 보험회사들은 보험 대위권을 행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 판례가. 이해됩니까 좀? 그래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의 자동차 용법에 따른 사용의 의미. 이것도 뭐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어렵고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자동차 보험계의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은 우리가 일정 부분 있죠. 인적 사고로 봅니다. 인적 사고로 보고요. 그리고 이때 자기 신체 사고일 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용법이 뭐냐 이게 자동차 용법이 이겁니다. 이 사안은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었습니다. 짐차이죠. 트럭이었어요. 그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비가 많이 와서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시동도 켜놓고 내려서 이 운전기사가 위에 지붕을 비닐로 덮었어요. 덮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용법에 따라 사용은 차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보험회사 입장이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운전사 입장에는 어때요? 아니 내가 가다가 잠시 서서 그거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것도 운행 중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용법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밝혀줬고요. 그렇지만 이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전에 차를 몰고 가서 잠시 세우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행 중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운행 중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만 알아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피보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신체 사고에서. 이때 용법에 사용한다는 건 뭐냐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서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시동 걸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알겠죠? 한편 자동차를 용법화에 사용하는 후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가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차량 운행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것은 피보험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판례가 넓게 해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운전수는 자동차 손해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험에서 상해사망보험하고 그 다음에 면책약관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23년도 나온 판례니까 한번 넣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요지만 2번만 한번 볼게요. 면책약관의 문헌이나 목적시 종합해 보면 이 선박 승무원 있죠. 선박 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어요. 하더라도 이 자들이 왜 이탈했냐면 선박의 고장 수리 등 같은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적으로 이탈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면책약관 적용할 때 이 탑승하는 동안에 이 면책약관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면책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에 면책 사유에 적용되느냐 이 말이죠.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뭐 그 정도 참고로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인과관계 증명 책임자와 증명 정도다. 상해보험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인과관계를 증명했는데 증명 책임자는 누구고 증명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갑의 배우자였던 을이 병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 상순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삼아하는 경우에 일반 상해 사망보험을 지급한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어떻게 되냐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갑의 상수인 정이 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지급을 청구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해보험은요, 일단은 상해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 사고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외래 사고는요,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그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누가 있는지 우리 판례는 보험금 청구자가 하도록 결론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과관계 상해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고요. 그 인과관계 입증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례가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특정한 상황에서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감정 방법의 적법 여부라든지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를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판례가 안 된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입증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알겠죠? 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임보험자의 책임 보니까 727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판례지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하여튼 외래 사고에 대해서는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충격을 받아서 상해를 입고 그런 다음에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보험금 청구권자의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인과관계는 입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해를 통해 죽었다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서류가 제출되었어요. 근데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럴 때 각 감정 결과나 방법이 적법한 심리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또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감정 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감정이 내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그 조치를 그죠? 등을 통해서 감정 의견을 밝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됐죠? 그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인 사람이 작성한 감정이 제출되더라도 똑같다.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의 중복보험자 1인의 보험자 대위 사건이다.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볼 건 없어요. 1인의 보험자 대위 사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복보험하고 제3자의 보험 대위 금지와 관련되는 건데 판례 요지만 간단히 보는데 판례 요지도 여러분들은 3, 4, 5 정도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 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 입은 손해에 초과해. 그럼 뭐가 돼요? 이건? 사실은 중복보험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책임보험에서는요, 중복보험을 이렇게 바로 적용하지 않지만 중복보험의 해결 방법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672조 1항에서 준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보험 해결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연대 책임하고 비율로 따른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사고에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되는데 받는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커요. 이건 어때요? 중복보험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해결할 때 중복보험처럼 해결합니다. 각 보험회사가 연대 책임지고요.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내서 손해액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보험금 단독으로죠. 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보험회사 중에 단독으로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담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복보험의 분담금 청구권은 만약에 보험자 대유에 의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분담금 청구권하고 보험자 대위한 청구권은 별개로 보고요.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예,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시에도 상관없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3, 4, 5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3, 4, 5 내용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나머지 됐고요. 자동차 상해보험의 성격은 뭘까요? 보험약관 해석 원칙인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상해보험은 무슨 보험일까요? 상해보험이니까 인보험의 일종이고 성질상 상해보험이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해당 여부 마지막으로 그죠? 생명보험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32에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제가 짚어주는 내용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생명보험 뭐였냐면 피보험 갑이요. 을보험에서 자신을 피보험자 할 때 상속 연금형 즉시 연금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줘. 한꺼번에 1억을 일시에 납입을 했어요. 일시에 1억 원. 그리고는 보험계약에 보험 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을 적립된 금액과 사망금을 받는 경우로 되어 있다.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누가 받을까요? 공동상속인 병등이 보험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겠죠. 이럴 때 이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하는 무슨 계약으로 볼까요?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사망과 생존 함께한 생명보험계약으로 봤고요. 그 보험계약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겠죠? 고유재산, 상속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 수익자로 그러니까 생존할 때도 받고 죽을 때는 누가 받는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죠. 생존할 때는 보험 수익자. 그죠? 사망할 때는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때 이걸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 청구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까요? 아닐까 문제인데 고유재산이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액인 보험료를 1억 원 있죠. 한꺼번에 납입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지장이 없다. 생명보험으로 봤다. 이게 두 가지 쟁점이에요.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730조 가보시면 생명보험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다? 죽을 때만 받는 게 아니야. 사망도 있고 생존도 있잖아요. 또 뭐요?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 지급받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의 그죠? 수익자 받는 그런 보험금을 우리가 보유 재산을 받던 것처럼 사망과 생존할 때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2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스스로 피보험자라고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알겠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 됐죠? 그래서 뭐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 납입해 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 유사한금이 산출됐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이면은 지장이 없다. 그죠? 없다. 그렇게 된 판례였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23년도의 판례인데 한번 제가 한 정도만 잘 따라오시고 해놓으시면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에, 반갑게 맞이하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년 8년 요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고했습니다.